예전 이래봐야 라떼는 말이야 수준이 아니고 그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휨 부재에 대한 설계, 압축 부재에 대한 설계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했어요. 휨 부재의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보호가 되겠지 아무래도. 압축 부재의 설계 대표적인 주자가 기둥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또 철근 대신 텐던이라고 하는 긴장제가 들어가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가 있어요. 지금은 토목에서는 RC로 공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 PSC로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여러분 1장 초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RC냐 PSC냐 그리고 설계할 때도 휨 부재에 대한 설계냐 압축 부재에 대한 설계냐 이렇게 각각 다 나눠서 설계를 했었어. 설계법이 다 달라. 그런데 한번 봐봐. 이게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힘을 받는 부재, 이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받는 부재잖아, 그지? 그런데 프리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여 있지만 여기에서 이 커다란 프리스트레스이 축방행력으로 작용을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또 얘는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압축 부재잖아. 기둥 같은 거. 기둥인데 여기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압축 부재잖아. 근데 기둥인데 그 기둥 밑에 이렇게 슬래브가 크게 쳐져 있고 여기에 엄청나게 큰 하중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편심이 되게 크잖아. 편심, 여기 작용하는 힘 곱하기 편심만큼 모멘트가 걸리잖아. 여기 있는 건 분명히 압축 부재인데 여기 이렇게 되네? 얘는 옆으로 보면 휨 설계, 보에 대한 설계랑 똑같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지. 휨 부재에 대한 설계, 압축 부재에 대한 설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타당한 걸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생긴 건 압축 부재였는데 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압축 부재를 작용하지만 이렇게 멀리 커다란 슬래브 위에 이쪽에서 하중이 작용하면 이렇게 휨으로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수평으로 놓여있고 수직으로 놓여있는지에 따라서 휨 부재가 됐다가 압축 부재가 됐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 보가 왜 이렇게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 보가 하중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하중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놓여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얘 설계의 성격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 다만 이렇게 생긴 거는 대부분 기둥이었고 이렇게 생긴 애는 보였다라고 얘기하지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같이 압축력이 크게 수평 부재에 작용하게 되면 얘는 또 묘하게 휨 설계도 해야 되지만 또 압축 부분에 대한 설계도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고민한 것과 같은 고민들을 틀림없이 하게 된 거겠죠. 그죠? 야, 휨 부재에 대한 설계, 압축 부재에 대한 설계, RC의 설계, PSC의 설계 이렇게 4개로 동떨어지게 설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얘 4개를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설계 방법의 설계 개념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은 부재의 설계인데 이렇게 휨을 받는 부재는 아래의 변형률이 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형률이 커지는 인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단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압축 부재는 콘크리트가 더 크게 역할을 하게 되는 압축 지배 단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놓여있는 RC의 부재는 인장 지배 단면으로 설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여있는 PSC 부재에 대한 설계는 꼭 그렇지 않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개념을 잘 설정만 하면 휨 부재에 대한 설계, 압축 부재에 대한 설계, RC, PSC를 통합한 하나의 설계 개념으로 끌어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기둥의 설계, 압축 부재의 설계, 휨 부재의 설계, 보의 설계 이렇게 했었던 거를 그 용어를 이제 삭제하고 이렇게 휨에 의해서 인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단면 Tension Controlled Se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압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단면 그래서 얘는 Compression Controlled Section이라고 하는 압축 지배 단면,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안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던 이제 상관없이 얘가 거동을
텐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단면으로 설계를 할 건지 압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단면으로 설계를 할 건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놓고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균형 철근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콘크리트가 0.003에 도달할 때 철근이 자기의 항복 변형률에 도달할 요때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 즉 압축이 훨씬 지배를 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비 넥타이 상태일 때 우리는 이것을 압축 지배 단면이라고 하고 0.003일 때 엡실론 y 즉 0.002가 아니라 0.005 이상이 되는 변형률을 보일 때 엄청 큰 이때를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해서 엡실론 y 0.005라는 컨셉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압축 지배 단면, 인장 지배 단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어느 쪽에 더 높은 여러분들의 신뢰를 주겠어? 당연히 얘지, 그치? 그래서 얘는 0.85의 리덕션 팩터 값을 갖게 되고 얘는 기둥이니까 나선 철근 기둥일 때는 0.7, 기타 띠철근 기둥일 때는 0.65라는 값으로 리덕션 팩터 값을 정해줘요. 여기는 엡실론 S는 엡실론 Y라고 돼 있고 D에 돼 있는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얘는 엡실론 Y, 엡실론 S는 엡실론 Y였는데 얘는 엡실론 T네. 엡실론 T고 D가 아니라 TT에서 생겨나는 거지, 그지? 엡실론 S가 엡실론 T로 바뀐 거 눈치 못 챘어요? 엡실론 S가 엡실론 T가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수사망을 좁혀가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T가 등장했고 아래점차 T가 등장하고 엡실론 S가 아래점차 T, 엡실론 T로 바뀌었다는 거지. 여기 T, 여기 T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D는 이 철근의 도심에 작용하는 전까지의 거리가 유효 깊이였잖아. 그런데 DP는 이 철근의 여러 레이어 중에 가장 마지막 최외단에 있는 그 위치까지의 깊이에서 그때의 변형률은 엡실론 T가 되고 요 도심에서의 변형률 얘는 엡실론 S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 균형 철근 상태에서는 D에 대해서 즉 도심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됐고 이 압축 지배 단면, 인장 지배 단면이라는 것은 도심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이 끝부분에 대한 변형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래야 됐을까? 라고 우리의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면 얘 같은 경우에 동일한 사이즈의 철근으로 사용됐다면 여기와 여기에 중간이 도심의 위치가 작용하지. 그치? 근데 철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지 않고 얘와 철근의 사이즈가 다른 철근을 사용했다고 쳐봐. 그러면 딱 요 자리가 도심의 자리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심 구하는 작업을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2열이 아니고 3열로 철근이 배근되어 있거나 4열로 철근이 배근되어 있거나 이렇게 깊은 보호의 상태가 되면 중립축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일부의 철근은 인장리에 있지 않고 앞쪽부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일부의 철근은 맨 아랫열에 있는 철근은 이렇게 휘니까 항복의 변형률에 도달해 가지만 위에 있는 철근들은 아직 전혀 항복의 근처도 안 간 철근도 존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계산을 균형 철근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서 도심을 구해야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여지껏 철근이 일렬로 3개 들어가 있을 때 얘기만 했으니까 그때까지 중립축에 그 D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없었잖아. 근데 철근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 열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도심 구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인장을 받는다라고 쳐봐.
그러면 사실상 맨 아랫열에 있는 철근이 제일 먼저 늘어나고 얘가 럽처가 일어나고 그 윗열에 철근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런 필요 없지. 어차피 이렇게 휘면 맨 아랫열에 철근이 가장 먼저 변형이 생겨나니까 맨 아랫열, 즉 압축부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최외단 extreme depth야. extreme depth. extreme depth에서의 변형률을 가지고 계산하면 도심의 위치니 이런 거 구하지 않고도 제가 어느 집의 단면에 속하는지 그 집의 단면에 속하면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리덕션 팩터를 갖는지 계산하기 훨씬 편해지잖아. 그래서 BT와 엡실론 T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엡실론 T가 엡실론 Y일 때 최외단 철근의 변형률이 엡실론 Y일 때 우리는 그것을 압축집의 단면이라고 하고 엡실론 T가 얘보다 같거나 작을 때 엡실론 T가 0.005 또는 2.5배 엡실론 Y인데 0.005 정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 요거보다 클 때 엡실론 T가 요때는 중립축에 있는 요 엡실론 S는 얘가 0.005면 얘는만 0.004 얼마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미 항복을 하고 나서 여기가 0.005 이상 되는 거를 우리가 확보했을 때 얘는 텐션 집의 단면, 즉 텐션 컨트롤, 인장 집의 단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강도 함수 계수 값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때 D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레이어가 여러 개라면 그럼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한 줄이라면 T는 T랑 같지 엡실론 S는 엡실론 T랑 같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1열짜리 철근 배관을 했을 때는 하도 문제될 게 없어.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의 철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DT, DS, DT, D, 엡실론 S, 엡실론 T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compression controlled section이냐, tension controlled section이냐를 다루게 돼서 요때는 압축집의 단면이니까 강도 감소 계수가 좀 낮을 거 아니야. 요때는 인장집의 단면이니까 강도 감소 계수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사이는 왠지 압축집의 단면보다는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인장집의 단면만큼은 아니고 그 두 사이에는 우리가 보관을 해서 얻을 수가 있겠지 당연히. 요 구간을 트랜지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